예, 예.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오는 그 로켓포 장사정포를 일일이 그 쏴서 맞춘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2011년도인가 실전 배치돼 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2006년인가 왜 그 레바논이랑 한번 전쟁했잖아요. 헤즈볼라, 예, 헤즈볼라가 근데 이제 헤즈볼라가 그때 한 4,000발 가까이 로켓포를 쐈는데 그것 때문에 50명이 그 넘는 이스라엘 군이 목숨을 잃었다. 네, 네. 근데 2014년도에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이쪽하고 붙었을 때도 한 4,000개 날라왔는데 대부분 다 아이언돔으로 요격을 해가지고 그 2명밖에 안 죽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 주장을 하면서 이게 완전히 신의 방패냐. 왜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 수천 발의 장사정포에 노출된 그래서 서울이 여차하면 불바다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엔 또 아이언돔이 없느냐. 그런 얘기도 그때 잠깐 나왔잖아요. 네. 네. 아니 이거 최근까지 네.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왜 그거 안 사냐고 아예 질문하는 분들 많았어요. 네. 근데 그거는 장사정포 무섭다는데. 예, 주로 국방부에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위와 현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당위와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근데 왜 아이언돔 한국형 아이언돔 사업이 이번에 국방중기획에 포함되기 전까지는 그게 뭐 이렇게 논의가 이렇게 되다 말다 했던.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좀 문제 의식 핵심은 좀 뭐가 있었던 거예요? 아예 우리 합참에서 타당성이 없다 그랬어요. 합참에서요. 예. 근데 갑자기 타당성이 생긴 거예요? 타당성이 없다. 아예 합참은 항상은 처음에는 제대로 봐요. 나중에 이제 변질돼서 문제지. SM3 스탠다드 미사일 타당성 없다. 그렇죠. 경항모 타당성 없다. 다 합참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 현실에 안 맞는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뭐 몇 번 정치적인 논란이 있고 기사가 나면 뒤집히는데 합참이 이걸 서울에다가 아이언돔 시스템 구축이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이유는 광범위한 어떤 그 부지가 마련돼야 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아파트 질 땅 없다고 뭐 태릉 골프장을 뭐 어쩐다네. 그거 뭐 거기다 아파트 짓는다며요. 그 땅 갖고 국방부하고 무제한이 지금 갈등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군데. 이런 데다가 근데 그럼 뭐 서울의 아파트 뭐 진데도 때려 부셔야 될 판인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도 아이언돔이 이번 국방중기획에 포함됐다 그래가지고 그럼 아이언돔 부대를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장거리 요격 체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껏 해봐야 요격 고도가 10km 10km 미만인데 10km 미만인데 그러면 예를 들면 청와대를 방어하려면 청와대 인근에 설치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수도권 근데 보니까 뭐 수도권 전 지역과 주요 시설을 방어한다고 이렇게 중기계획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뭐 아파트 부지도 없어갖고 이 난리를 치는데, 예? 근데 그걸 어디다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의문부터 드는 거예요. 광화문 광장을 다 군부대로 바꾸고, 예. 여의도 공원 예. 거길 다 포병부대로 바꾸고, 예. 국회 앞에 그 넓은데 거기도 국회 군부대로 마치 이제 마징가 제트 여자처럼 나올 것처럼 이렇게 반원형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유사시에 열려갖고 그게 막 그 아이언돔이 발사되고 이런 식의 계획을 짜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연구 차원이라고 봐야 돼요. 네. 지금은 연구 차원인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그런 식의 요격 체계로 하려면은 서울을 기지화하는 네. 이런 어떤 여건이 허락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더 좋은 시스템이 있는 거냐. 네. 근데 아시다시피 북한은 헤즈볼라하고 달라가지고 네. 우선은 로켓포를 발사할 수 있는 역량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사실. 비교가 안 되죠. 한 번 하면 일제 사격을 하지 뭐 이거 쏠 테니 맞추세요 하고 뭐 전화해서 알려주고 한 발 두 발 쏘나? 그러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 한 시간에 2만 발의 포탄을 서울 상공에 쏟아볼 능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나왔지만 그러니까 헤즈볼라나 하마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50일 동안 그 전투를 한다 그러면 50일 동안 발사된 총 로켓이나 포탄 수가 한 4-5천 개 정도 되는 거예요. 4-5천 개 정도 되는데 뭐 하루에 100발 정도 뭐. 그리고 보통 하루에 한 100발 정도 본다고 100발, 한다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최소한 2만 발. 2만 발. 많게는 뭐 10만 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그때 우리가 이제 응전을 그렇죠. 하니까 예. 상당 부분은 제한이 되지만 군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북한의 장사정포가 무서운 이유가 갱도에 은폐돼 있다. 심지어는 산 속에 굴을 뚫어가지고 산 전사면에 있던 갱도가 굴을 뚫어서 산 후사면으로 배치돼가지고 거기서 굴을 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삐죽운이 나와가지고 쏘고 다시 굴로 들어가 버려요. 이거 요격이 어렵다는 거 아니야? 네. 요게 네. 그런 어떤 장사정포가 서울의 가장 위협적인 것만 한 370문 정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것만 있어요. 또 뭐 그 형형색색의 그 미사일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이제 요것도 있고 뭐 이스칸다르부터 이스칸데로도 줄줄이 있고 뭐 단거리 이제 그 네. 포병 전력이 또 있고 그리고 각종의 어떤 그 견인포, 자주포 그다음에 또 이제 해강한 지역의 그 해안포들 직사화기들이 또 대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이제 여러 단계의 다층적인 위협으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옛날부터 이걸 방어한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네. 결국은 북한이 선제 공격 당했을 때는 얻어맞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그 다음에 그 위치를 파악해서 네. 보복을 해가지고 2차 발사를 뭐 제압한다든가 이런 식의 그걸로 지금까지 대비를 해왔는데 방어를 할 수 있었으면 90년대부터 진즉했죠. 진즉했지 사실은요. 그렇죠. 이제 94년 3월달에 이른바 박영수의 서울 불바다 말이 나왔고 그때부터 이제 북한의 장성 포입이 극적으로 부각이 되어 왔었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국방 정책의 가장 기본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방 정책의 기본은 억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아이언도민이 그다음에 뭐 미사일 방어체 MD 이런 것들은 사실 억제가 실패해서 저쪽에서 뭔가 날아올 때 이쪽에서 뭐 레이저나 뭐 미사일을 쏴서 요격하겠다라고 하는 방어의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억제력이 부족해서 이런 어떤 방어를 고민하고 있는 거냐. 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미사일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더만요. 그러니까 제가 수천 발이라고만 말씀드릴게요. 7,000발 가까이 된다. 한국의 미사일 보유량이 7,000발 가까이 된다. 이 정도는 좀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작전 계획상으로는 우리 화력과 이제 포병, 미사일 또 이제 항공 전력에서 이제 하는 게 주요 군사 용어로 종심이라 그럽니다. 이 저기 북한의 전후방을 잇는 주요 작전 구역을 종심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타격하는데 마치 그 어떤 화약 연기로 된 거대한 터널이 생기는 듯한 착각이 될 정도로 엄청난 집중이 가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방의 주력 부대부터 후방의 지원 부대까지 또 그 이후에 지휘소까지 이거를 쫙 그냥 밀어붙이는데 뭐냐면은 그냥 거대한 그 뭐랄까 그 어떤 그 불도저 같은 게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무시무시하게 땅하고 하늘을 다 동시에 갈아보면서 쭉 가는. 그러다 보면 마치 이게 어떤 그 우주에서 보면은 뭐 거대한 어떤 터널이 막 생기는 듯한 이런 어떤 그 모양으로 비춰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쏟아부는 어마어마한 화력. 그다음에 또 서울이 안전이 자꾸 걱정이라 그러면서 이제 장사정포에 대해 가지고는 그 탐지를 해가지고 초전에 제압하는 또 전력이 그 소위 말하면 킬체인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증강이 돼 있어요. 전방에 웬만한 데는 다 초토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북한을 정밀 폭격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지는 뭐냐면은 북한의 포탄을 한 발도 안 날라오게 싹 제압하고 북한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미국의 그 뭐 군사 혁신을 예쳤던 전략가들 얘기거든요. 대표적으로는 럼스펠드 같은 사람이 있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화력이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일단은 감안한다면은 방어를 할 시간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방어 작전을 발령하고 뭐하고 하는 건 북한이 예고 없이 쏘면은 초탄을 방어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고 현대 기술로는 불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곧이어 한미 연합 화력이 일제히 동원되기 때문에 따로 방어를 뭘 할 만한 그럴 만한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생존에서 북한의 생존에서 날아올 것들이 사실 좀 의문시될 정도로 막강한 공격력을 지난 수년 동안 쌓아왔잖아요. 그쵸. 미사일 수량이 7,000개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미사일 수량. 이번에 또 국방 중기계획 보니까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미사일의 양과지를 대폭적으로 늘리겠다.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극초음속 또 극초음속 또 미사일도 만들겠다. 미사일 만들겠다 그러고
원래 그거는 저 대륙간 탄도탄 얘기할 때 의미 있는 기술이거든. 그러니까 극초음속.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극초음속 미사일 나왔을 때 어. 극초음속 미사일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어서 누구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겠다는 북한은 거예요? 미사일 방어 자체가 없지. 없는데? 자체가 없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만드는 거야 이게? 그렇다 보니까 본인들도 이걸 왜 넣지? 나중에 본인들도 보면 헷갈릴 정도로 뭐 넣을 거 안 넣을 거 다 막 이제 쓸어 담은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갑자기 돈을 많이 줘. 예. 너 요즘 저기 뭐 살 것 많잖아. 해가지고 용돈을 100만 원씩 주는 거야 세상에. 그리고 너도 좀 한번 저기 폼나게 살아봐. 그리고 어디 갈 일 있으면 콜택시 불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체할 수 없는 자본을 갖고 어떻게 쓸까 하다가 생각하니 갈 데가 없거든. 그 앞에 슈퍼마켓 가고 학교 가야 되거든. 거기에 콜택시를 타고 가는 격이에요 이게. 아니 그 비싼 콜택시를 불러가지고 겨우 하는 게 그래. 편의점 가고 그런 겁니까 그래? 그 100m 앞에 집 앞에 가는데 콜택시 부릅니까? 그러니까 경항모 뭐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엄청난 항공모함. 그다음에 북한이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뭘 극초음속으로 가가지고 음속의 5배로 가서 미사일이 고개를 쑤셔박겠다. 뭐 이런 거라든가. 그 아이언돔 뭐 방어 작전할 시간도 없는데. 그걸 또 뭘 개발을 한다 그러다가 아이언돔은 주로 이제 로켓이나 포탄을 잡는 거여서 그렇게 안 비쌀 줄 알았는데 이것도 상당히 비싸더만요. 이거 무조건 초단이에요. 무조건 초. 이것도 뭐 그 미사일 한 방, 그러니까 아이언돔에 사용되는 미사일 한 방이 5만 달러 정도 되는. 5만 달러 한 발에 5만 달러 이렇게 되는 이런 건데. 비싸네, 예. 근데 그 그걸 상대하겠다는 포탄이나 로켓의 값은 아마 수백 배일 정도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성비 자체가 경쟁이 안 되는 이런 어떤 그 구도에 있는데 이것도 뭐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업이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경항모도 그렇고 이 아이언돔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복귀해 보면 일단 시작을 하면 시작한 게 아까워서 지금까지 쓴 돈이 아까워서 그죠? 그리고 이쪽에서 뭔가 이런 게 있으면 북한도 모종의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뭐 장사헌포 전력을 증강시킨다든지, 그다음에 뭐 그 단거리 발사체 4종 세트 이걸 갖다 증강시킨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이제 대응을 하게 되면 그럼 실제 이 사업이 더 필요해지는 거예요, 막. 그렇죠. 네? 이 사업이 더 필요해지는 거예요. 막 이런 식의 어떤 사례들을 볼 때 지금 단계에서 검증해서 굳이 안 해야 될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예. 이게 늦어버리면 돈은 돈대로, 그죠? 돈은 돈대로 엄청나게 들어가고 남북 관계대로 또 부담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 군사력의 어떤 세력 균형이 점점 이제 북한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즉 북한에 불리하게 전개되면은 그 자체가 이제 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항상 피드백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래 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생존 전략, 평화 전략이 준비가 되고 그거에 맞는 짜임새 있는 국방 정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막 벌려놓고 보는 거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단히 어떤 그 위험한 교착 상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점에서 이제 좀 이게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국 저는 이럴 때 무기를 사오면서 또 하나의 패단은 뭐냐면은 실제 우리가 가진 기술의 원천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하자면 뭐 아이언돔도 좋고 뭐 경항모도 좋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걸 당장 몇 년도까지 이렇게 야전에 배치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축적해 나가는 어떤 뭐 시스템 노하우 그 기술에 대해서는 아무런 원천 기술에 대한 확보가 없이 대부분 구매 위주로 저기 국방 계획이 짜여진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기술적 종속을 초래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6위권의 국방비라 그러지만 국방과학 기술은 15위권이에요. 항공 방위 산업은 16위권이거든요. 그리고 50조 국방 예산 시대에 그 국방 예산에서 우리 먹여 살리는 방위 산업체 노동자는 몇 명이냐? 27,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국내하고는 이게 관계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돈을 투자해도 길게 보고 하나의 어떤 원천 기술을 확보하면서 우리 민간에서 왜 민수산업용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으나 지금 당장 어떤 상용화될 비즈니스화될 확신이 없어서 개발 못하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양자 컴퓨터 같은 거라든가 또는 3차 전지, 리튬 전지 같은 거 지금 쓰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는 3차 전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쟁력이거든요. 네. 이런 거라든가 또는 어떤 부품의 코팅 기술이라든가 왜 작년에 우리가 일본하고 그 말썽이 나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가 이제 국가적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소기업 다 죽여놨잖아요. 그리고 일본 거 사선 거 아닙니까? 이걸 좀 바꿔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것도 과학과 기술이 말하는 국방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데 국가가 투자하면은 나름대로 이거는 또 우리 어떤 그 새로운 뉴딜 경제로 가는데 하나의 큰 자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 보면 황당한 게 무기 성공률이 35 이스라엘이 35%인데 우린 95%예요. 아, 무기 개발 성공률이요? 네. 아, 우리 과학자들 굉장히 뛰어나네요. 네, 그러니까 다 한다면 다 성공하는데 뭐 시간을 좀 늦은 거 실패했다고 빼더라도 성공률이 87%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잘 보십시오. 여기에 논리의 함정이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성공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만 한 연구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뭔가 새롭게 도전을 한다거나, 그죠? 음. 뭐 실패하면은 이게 뭐 자기 자리가 위험해질 수다 이런 판단이 들면은 그냥 안전한 거, 성공이 거 보장된 하나만 거. 하는 거 이런 것만 하고 다 외국제로 돌려요. 네.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 보면은 무기 체계 성공률은 30%입니다. 네.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30% 넘으면 30%를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연구소에서 연구 성공률이 60%라 그러면 기관장 징계입니다. 왜 이렇게 성공률이 높아? 너 쉬운 연구만 했지. 30% 넘으면 안 된다 그랬지. 근데 60% 나와서 그러면 바로 징계 회부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역설이 있는 겁니다. 실패를 장려하게 되고 기술의 원천성을 추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무기가 그렇게 뛰어난 거고 우리가 다 이스라엘 무기를 사오지 이스라엘이 우리 무기 안 사가요. 네. 그런데 95% 성공률이라고 그러면 세계적인 연구 집단일 것 같은데 요게 가짜예요. 써먹을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 장려하는 문화가 되고 국방은 거기에 도전하면서 이 원천성을 확보하는 이게 이제 K 방역이 있듯이 K 국방이라는 어떤 가치 창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도 하나의 어떤 제한된 영역에서 우리의 가치를 도전하고 이걸 장차 우리의 자산으로 삼아 생존 전략을 하겠다. 뭐 이런 국방 정책을 제가 본 적이 없다 이거야.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런 거를 이스라엘, 스웨덴, 뭐 핀란드 이런 나라는 다 해요. 핀란드가 우리나라보다 국방비가 6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스웨덴이 6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객관적으로 스웨덴 무기가 한국보다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스웨덴에서 무기 사오잖아요. 레이더 사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레이더 이런 거 스웨덴에서 사오잖아요. 네, 스웨덴 자체의 무기도 뛰어나지만 또 갖고 있는 걸 잘 써먹는 거로 유명하잖아요. 오랫동안.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이제 무기 사오면 좀만 있으면 질리잖아요. 질려갖고 더 좋은 게 없어? 더 비싼 거 없어? 막 이렇게 가는데 스웨덴은 일단 사면은 주구장창 계속 개보사면서 개량하지. 개량하다 개보사면서, 보니까 이게 진화된다고 하나의 생물체처럼. 그래서 칼 구스타프 같은 경우는 40년대 그 강철로 된 20kg에서 1세대, 2세대 진화에 지금 7.5kg짜리 그 플라스틱으로 된 대전차포로 진화해서 대박을 쳐가지고 세계 17개국에 팔아먹었어요. 그 무기 하나 판매한 금액이 한국의 무기 수출 전체 판매 금액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필요 없이 쓸데없이 무기를 뭐 그냥 엄청나게 새로운 거 증강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하나하나 탑을 쌓듯이 계단을 올라가듯이 진화적으로 발전시켜다 보니까 국방비가 우리나라 6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가 훨씬 무기 체계가 뛰어나더라 이겁니다. 함정도 그래요. 포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수적인 방위를
뭔가 그 야전으로부터 소요를 받아가지고 네. 어떤 그 군인들 여론조사도 좀 하고 해가지고 야 우리 장병들의 안전과 유사시의 어떤 그 이 불안한 거를 좀 해결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그 투자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좀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막 사줘 우리나라는 막 사줘. 그러니까 쓰라면 쓰고 말라면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함질의 사건이 나고 우리가 대대급의 드론을 보급했습니다. 그때 정찰이 안 돼서 뭐 북한이 목함질의 매설하는 걸 못 그렇죠, 잡았다 예. 해가지고 드론을 줬는데 그게 3천만 원이에요. 네. 근데 병장이 월급이 얼만데? 지 1년치 연봉 얼만데? 그거 그 입대해서 제대할 때까지 돈 다 모아도 돈 모아도 드론 한 대 못 사요.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안 써먹으려 그래요. 네. 그걸 창고에 모셔둘라 그러지 누가 그거 고장 날까봐 그렇죠. 그걸 사람 써먹겠어. 목숨값보다 더 비싼 거니까. 더 비싼데 네, 내 군대 생활 월급 다 합쳐야 되는데 그리고 하사들도 원래 들어오면 한 200만 원, 270만 원 받아요. 네. 그런데 내 10달치 월급이 넘어. 드론 한 대가. 네. 그러면은 그거 써먹겠어요? 그 창고에 다 쑤셔박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은 전투원들이 무기체계에 관심이 없고 그건 윗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 없어. 그다음에 제일 선호하는 무기체계가 뭐냐? 옛날 무기 고장 안 나는 거. 네. 첨단 무기는 고장이 잘 나고 왜 이렇게 외워야 될 게 많고 복잡하고 그런데 내가 군대 생활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뭔 첨단 무기 복합 체계 이런 걸 내가 왜 다뤄? 그런 거 하다 무슨 책임질라. 그래서 전차도 옛날 전차, 소총도 옛날 M16 고장 안 나고 튼튼하거든, 좋거든. 그래서 손에 또 익으니까. 익으니까. 네, 네. 이래지 익으니까. 야전에서 네.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혁신의 에너지는 이미 죽은 지 오래입니다. 네. 그리고 연구자들은 쉬운 연구만 합니다. 그럼 국방 예산 50조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이런 거 프린터 싸게 주고 토나로 팔아먹는 장사치들한테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그 100조 원의 예산이 지금 국부가 흔들리게 생겼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네. 우리 김종대 전 의원께서 오랜만에 또 시간 제한 없는 방송을 하시다 보니까 그냥 막 말문이 터지셔갖고 그냥 막 뭐 오늘 주제와 관련 있는 것도 그거 넘어선 것까지 두루두루 이렇게 다뤄주셨어요. 오늘로 방송 끝 아니에요? 예. 앞으로 이제 풀어갈 말씀도 많이 있으니까 오늘 다 쏟아내면 그러면 안 또, 되지. 또, 아무리 또 뭐 미천이 두둑하기로 또 유명한 우리 또 김종대 의원이시라고 하더라도 좀 아껴뒀다가 또 다음에 좀 다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벌써 이제 우리가 방송 시작한 지가 지금 75분이나 지났어요. 아이고 75분이나. 예, 너무 길면 또 지루하시고. 예. 그래서 오늘은 그 경항모하고 아이언돔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국방 중기 계획의 문제점. 네. 이게 그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우리 사회의 공론화 수준이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이걸 좀 첫 방송을 다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엊그저께 그 저희 광복절 축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의 행복권, 행복추구권을 또 강조하면서 국민 개개인이 행복해지는 게 진정한 광복이다 이런 또 취지의 말씀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참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그 대통령이 말씀과 실제 정책 사이의 괴리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바로 이 국방 정책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안타까운 일입니다. 돈을 써도 너무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국방비 문제를 제기하면 그럼 뭐 군축하잔 말이냐 뭐 이렇게 그 반응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군비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비가 있고 군사비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군사력이 있는 거죠. 네, 그죠? 예. 그러니까 군사비를 좀 조절을 해도 그러면 50조 원인 걸 45조 원으로 5조 원 줄여도 방위력 개선비 또 그 전력 유지비 이것만 해도 30조 원 가까이 또 확보가 가능하잖아요.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상당한 수준의 군사력 증가인 거죠.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과거에는 좀 이런 식으로 과도한 군사비를 쓰면은 좀 비판적인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 자체가 자취를 감추고 있어서 저희가 첫 주제로 지금 국방비를 중심으로 국방 중기 계획 문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네, 좀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통해서 응원도 해주시고 또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주제도 좀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한 분 한 분 말씀 저희가 소중하게 잘 담아서 앞으로 방송을 하면서 잘 반영을 할 것을 약속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방송 또 오랜만에 우리가 그 평화로라는 이름으로 첫 방송을 했는데 마무리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오랜만에 하니까 예. 옛날엔 늘상 하던 일인데 쉬었다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쉽지 않는데 어쨌든 뭐 우린 정욱식 대표가 항상 제자리를 지켜주셔서 저야 뭐 왔다 갔다 한 사람입니다만은 제가 항상 빚진 게 많습니다. 어쨌든 그 평화에 대한 담론은 매우 복잡하고 또 상당히 그 진한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우리한테 불편한 진실들 이게 많은데 그 평화의 길로 평화로로 가는 자격 있는 시민은 어쩌면은 뭐랄까 그 자기 희생, 담대한 결단,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갈등을 창조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믿음과 신뢰에 기반한 시민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이제 시민 여러분께서 국가 이성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네. 다들 어떤 국가가 정치 권력이 자기 주관주의에 휩싸여 있을 때 보편적인 가치를 담보하는 국가 이성의 담지자는 누가 뭐래도 시민 아니냐.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방송이 좀 앞으로 길게 가고 축적이 되는 방송이 되는 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래도 체계적으로 좀 다뤄서 그렇죠. 착정이 됐을 때 네. 나중에 보면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어떤 그 노력의 산물이고 열정의 산물이구나 하는 평가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방송이 좀 길게 그것도 좀 우리가 평화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가 우리 두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우리 두 사람이 하겠지만 또 우리 두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또 주제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게스트들이 지금 줄 서 계세요. 게스트들이 쭉 줄 서 계십니다. 예. 예. 적어도 제 머릿속엔 줄 서 계십니다. 실제로 나오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오실 거예요. 예. 네. 우리가 또 이런 주제에선 또 이런 손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네. 그때 또 네. 게스트들도 팍팍 모시고 아무튼 오늘 첫 방송 오랜만에 첫 방송이라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방송을 거듭할수록 조금씩 더 좋아지는 방송 이런 것들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첫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대 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네, 저희 김종대 정욱식의 평화로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